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 주 동안의 금융시장 흐름도 살펴보고 또 ETF의 주요 종목 성과도 살펴보는 주간 ETF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8.5%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일각에서는 물가의 상승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상승률로는 고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 아니냐라는 다소 조금 기대감도 생기고 있고요. 여전히 아직도 물가의 고점을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비관론도 팽배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높은 물가 환경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기록했을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는 자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물가 상승률의 고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찍히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ETF 영상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나스닥이 한 2% 중반 이상 하락을 했고 중국 증시도 상당히 좀 부진했고 국내에서도 코스닥이 1% 이상의 상승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좀 그 고밸류 부담이 높은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로 주가의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이 시장의 이슈가 되는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 통화정책과 이 금리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채 금리의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지금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는 2.83 정도, 뭐 연중 고점, 최근 거의 몇 년 내인가요? 이게 지금 201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 3년 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금리도 지난주에는 장기물 위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지난주 채권 시장이 좀 약간 특징적이었던 거는 미국채 2년짜리 금리도 오히려 한 7bp 정도 하락하고 국내 국고채 3년 금리도 조금 하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단기 금리는 조금 낮아지고 장기 쪽 금리가 좀 상승하는 이른바 이 커브의 스티프닝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동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높였던 거하고는 조금은 이제 그림이 좀 달라지는 형태인데요. 이게 뭐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추세에 있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가파른 축소에 대한 부분들의 약간의 좀 되돌림 정도 성격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이 그동안에는 이제 금리 인상 위주로 조금 대응을 시사하다가 최근 한 2주 전부터는 양적 긴축, 즉 보유자산 규모를 줄이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양적 긴축을 병행할 가능성을 내비치다 보니까 기준금리만 가지고 이 물가를 잡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과하게 올려야 되는데 양적 긴축을 병행하게 되면 기준금리 생각보다 조금 덜 올리고 양적 긴축으로 이렇게 긴축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커브 자체가 조금 장단기 금리차 좁혀졌다가 다시 조금 벌어지는 모습에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양적 긴축의 방법이 보유 채권을 만기 돌아오는 거를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 플러스 MBS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기준금리만 인상하는 것보다는 양적 긴축을 병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에는 약간의 확대 요인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여전히 금리 인상이든 양적 긴축이든 통화 당국의 이 긴축 의지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물가이겠죠. 지난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예상 수준 보다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까지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8.5면 이게 언제적이냐면 한 1982년도 2월 달에 8% 정도 했었네요. 8.4% 정도. 그러니까 1982년도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40년 만에 물가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1970년대 초반과 중반에 있었던 1, 2차 오일 쇼크 때의 물가가 급등했던 수준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FF 선물 시장 제가 때 될 때마다 보여드리는데, 지금 현재 5월 FOMC가 5월 4일날 예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날 직전에 있습니다. 이게 연휴로 조금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인데, 그래서 썩 편안하게 휴일을 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죠. 지금 현재 5월 4일날 있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무려 91%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뉴질랜드하고 캐나다 중앙은행의 정책회의가 있었는데 둘 다 50bp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뭐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캐나다가 0.25까지, 미국하고 사실 캐나다는 미국의 접경이잖아요. 거의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미국 통화정책하고 많이 유사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0.25에서 0.5 한 번 올리더니 바로 50bp를 이제 올려버렸죠. 그래서 0.25에서 1%까지 기준 75bp 금리 인상을 갖다 놨는데, 뭐 사실상 미국 정책을 좀 미리 보여준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뉴질랜드도 지난주에 50bp 금리 인상을 했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0.25에서 시작해서 지금 1.5까지 제일 아마도 그 조금 선진국 중에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뭐 125bp 정도 올렸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25bp 정도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도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드디어 뭐 인상을 했죠. 그래서 지금 0.5의 기준금리를 현재 1.5, 이제 100bp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인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통화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발표가 되면서 8.5%라는 숫자는 너무 충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건 맞는데 아마도 3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 상승률로만 보면은 고점 부분 아닐까? 이제 그 뒤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어떤 이 기대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고자 하는 뭐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온, 기대감이 나온 배경이 뭐냐를 보니까, 일단은 그 헤드라인 CPI 자체는 8.5%를 기록을 했는데, 코어 CPI, 그러니까 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소비자 물가라고 해야 되나요?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은 좀 들락날락 하니까,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률이 뭐 이전 6.4보다 높은 6.5를 기록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기울기가 좀 밋밋한 그런 느낌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월비 상승률로 봤을 때도 전월비 상승률이 근원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두 달 연속 조금 낮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5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여전히 8.5%면 매우 높은 물가 수준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의 궤적이 이제는 고점을 찍고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작년에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고 그 다음에 작년 4월이 4.2% 이렇게 훅 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기저효과라는 걸 감안해 보면, 지난 3월에서 지난 4월 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확 이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올해 3월에서 올해 4월 갈 때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지난해보다는 조금은 낮아질 어떤 유인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물가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고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차트는 이제 국제 유가를 월 평균 그 유가로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년 동기비로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지금 코로나 발발 직후에 그 월 평균 유가 상승률이 한때 250%를 넘어갔다가 그 뒤로는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한 요 정도 꽤 있습니다. 요 정도 한 60%, 70% 정도 돼요. 왜냐면 작년에 유가가 작년 이맘때 유가가 얼마였냐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 작년 이맘때의 유가가 어디 있습니까? 유가 예. 작년 이맘때 유가가 얼마였냐면 작년 4월에 62불. 근데 지금 106불이니까 상승률로 하게 되면 한 60%뭐 50% 후반대 정도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의 유가가 지금 아까 차트 보시면은 106불, 107불인데 만약에 뭐 다음 달에 한 108불 되고 그 다음 달에 한 109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유가가 한 1불이라도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거를 전년동월비 상승률로 치환을 해버리면 이렇게 조금씩 연말까지는 상승률이 떨어지는 그림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횡보하거나 내지는 유가가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국제유가의 전년 동기비 상승률은 현격히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지난주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 비록 높은 수준을 나왔지만 4월 달은 요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 그리고 연말까지는 그림은 일단은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냐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뭐 아마 5%대 이상이 계속 머물 거예요. 진짜 연말에 가서나 한 6%, 5%대 볼까 말까 그것도 좀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래서 여전히 높은 물가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이어질 텐데, 다만 이제 자산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조금 꺾여 내려오네. 거기다 대고 연준이 통화 정책도 긴축을 세게 하네. 이러면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낮아질 수 있죠. 그러면 뭐 전반적인 장기 채권 금리도 조금 하향 안정화될 수 있고, 그동안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것들이 일정 부분 조금 반등의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물가 상승률의 고점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정황상 다른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 전망도 요번에 3월에 나온 8.5%의 전년 동기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마도 요번 사이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 아니겠느냐. 뭐 그 뒤로는 조금은 아주 폭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밋밋하게 흘러내리는 정도의 모습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사실 이 전망이 올해 1월하고 2월에도 있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이 물가의 흐름을 보면은 뭐 재작년부터 이렇게 물가가 쭉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물가가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그리고 국제 유가의 상승률이 갑자기 뭐 2월 이후 3월 들어가면서 막 130불, 100불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의 고점에 그 어떤 기록하는 시기가 뒤로 조금 더 이연되는 뭐 이런 형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더한 변수가 안 나오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물가도 좀 고점 기록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일단 조심스럽게 조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 연준의 어쨌든 긴축이 좀 강화되면서 환율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결국 100을 지금 넘어서게 됐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1230원대에 육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상대적으로 아직은 지난번에 봤던 1240원 이상은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형태이고요. 지난주 이제 유가가 다시 조금 떨어지는 듯 하다가 90불까지 떨어졌다가 중국의 상해 봉쇄 때문에 이 경기 위축 수요로 인해서 유가가 95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6불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아직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날 만한 기미를 안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오펙 국가들이 뭐 어떻게 보면 상황을 즐기고 있겠죠. 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높은 수준의 유가가 기록을 해주면 뭐 생색 내면서 원유를 생산하고 높은 어떤 마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증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략 비축류의 방출도 어떻게 보면 수급 자체를 바꿔놓는 그런 게임 체인저 역할은 못하는 것 같아서 뭐 당분간 유가는 뭐 100불 이상에서 계속 좀 유지되는 상황으로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것보다 더 높아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물가 상승률 자체는 조금 흘러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볼 수 있겠고요. 뭐 지난주에 가상화폐 가격도 다시 조금 조정받았던 이유가 결국 이제 연준의 이 긴축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5월 4일 날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50bp 인상 플러스 양적 긴축의 스케줄을 얼마 정도 빠르게 얘기할 거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뭐 이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이렇게 뭔가 쉽게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특히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기술주나 성장주 위주로는 계속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들이 좀 유지될 것 같고요. 5월 FOMC가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조금 해소되고 거친 이후에 단기 반등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긴축이 누적화되는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뭐 계속해서 제가 올해 전망을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에 베스트 ETF 그리고 월스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가장 좋았던 성과가 좋았던 종목은 타이거 200 중공업이 9.3%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유 유가가 다시 상승했으니까 뭐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라던가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7, 8%대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S&P 에너지 뭐 농산물, 기계장비, 요런 철강, 뭐 팔라듐. 그래서 지난주는 한번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좋았는지를 살펴보면 약간 헤비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중공업 그리고 이제 요런 종목들의 특징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PER이 낮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뭐 게임주라던가 또 뭐 2차전지, 그다음에 또 뭐 바이오 요런 섹터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이 긴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이 썩 좋지는 않고요. 타이거 200 중공업을 보니까 최근 차트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연초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회복하면서 꾸준히 조금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주요 이평선들도 좀 상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 구성들을 살펴보면 뭐 두산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미포조선, 밥캐 뭐 이런 종목들 주로 조선 업종들하고 대형 어떤 뭐 그 CS윈드하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풍력 발전 뭐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기계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최근에 좀 차트가 좋아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위주의 시장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초는 안 좋았지만 이제 그 뒤로 상당 부분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에서 조금은 부담이 덜한 저평가라고 해야 되나? 좀 저 PBR, 저 PER 종목들의 최근에 좀 선방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5월 달 FOMC까지는 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화장품 지금 아마도 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는 것 같아요. 뭐 시간 제한도 없어지고 뭐 인원 제한도 좀 없어진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마스크도 야외에서 안 쓰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요거는 좀 지켜봅시다 하면서 좀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상 회복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하고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동안 이 코로나로 좀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좀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인 것 같아요. 월스트 종목들은 반면에 지난주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태양광 뭐 다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요. 또 미국 그
기술주와 성장주가 안 좋다 보니까 테크 탑10이라던가 메타버스 액티브 뭐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 중국 관련해서 주말에 중국이 지금 지준율 인하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준율이 작년이었나? 올해 초인가 한번 인하하고 지금 되게 또 깜짝 인하를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 쪽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덧붙여서 요번 주 목요일인가 중국의 LPR,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가 지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준율을 인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좀 공급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출 우대금리도 인하될 가능성들이 좀 높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자연스럽게 다음 주 경제지표 일정 좀 살펴드리면 지금 월요일 날 중국의 광공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중국 1분기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중국이 전인대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5%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1분기 성장률이 한 4% 중반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은 평균을 5.5%로 잡았는데 1분기가 4.5면 2분기, 3분기, 4분기는 뭐 5%, 5.5%, 뭐 6%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 형태로 성장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중국 상해의 봉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쉽게 성장률이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어떤 우려감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서 지준율을 이제 토요일 날인가 15일이요 뭐 날짜가 토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하여튼 인하를 긴급하게 했고요. 뭐 아마도 수요일 날 LPR 금리도 좀 하향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정책 그 부양 모멘텀이 좀 있긴 한데 이게 뭐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냥 정부가 이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뭐 상해라든가 항생이 좀 반등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기 둔화 우려감을 불식시킬 정도의 강한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뭐 연합인포맥스 진행을 하면서 중국 관련돼서 홍록기 연구원이라든가 김경환 연구원이라든가 제가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희 방송 출연을 하시잖아요. 이제 다들 어쨌든 간에 지난번 전인대에서 얘기했던 5.5% 성장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도 높은 통화 정책, 경기 부양책들을 이제 내놓을 거다. 또 내놓을 수 있는 여력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화요일 날 우리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통위가 총재 없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고 뭐 그만큼 물가에 대한 현 시국이 상당히 좀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요. 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창용 후보자에게 지난주에 우리 그 총재 후보자 없이도 금리 인상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본인도 동의한다. 최근에 이창용 후보자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뭐 가계부채도 그렇고 물가에 대한 우려도 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좀 올리는 쪽으로 시그널을 좀 날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 금통위 하고 기준금리 25bp 올린 그 목요일 날 사실 시장금리는 10bp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즉 기준금리는 25bp가 인상이 됐는데 장기시장금리는 10bp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그 주상영 금통위원 임시 총재 대행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금통위에서 향후 기준금리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더 다양해졌다. 물가를 보면 금리를 좀 더 높여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경기 하방 위험도 커졌기 때문에 생각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최근에 뭐 유가의 흐름도 그렇고 전반적인 공급 충격에 따른 이 물가 상승이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물가를 더 높이겠지만 또 필연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물가가 가장 메인이긴 하지만 뭐 경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따로 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4차례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더 금리를 올리는 거는 물가도 봐야 되지만 경기 하방 위험도 같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4차례 금리 인상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올려야 될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중반부는 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더 올리겠지만. 그러니까 아마도 대략 기준금리 현재 1.5에서 한 2번 정도 더 인상 한 2% 정도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하면 현재 국내 금리는 뭐 2% 후반, 3% 넘어가 있고 10년은 3.3%니까 기준금리가 2%까지만 인상이 된다고 하면 이미 중장기 채권 금리는 충분히 올라와 있죠. 뭐 그래서 그날 하루는 좀 금리가 하락을 했다가 또 금요일 날에는 뭐 미국 물가가 고점을 기록하는 건 알 수 없다. 뭐 이런 뭐 또 지역 여론 총재의 발언이 있으면서 일단 반등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물가만 쳐다보기에는 이제 경기에 대한 하방 위험도 같이 봐야 되는 국면에 와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침 공교롭게도 이 주말 사이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경기 전망치를 수정치를 내놨습니다. 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2.6%까지 참고로 한국은행은 3.0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2% 중반대 정도밖에 성장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물가는 뭐 한 4% 가까운 정도.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뭐 경기는 나몰라라 하면서 금리만 계속 올리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는 둔화를 감수하고도 계속 통화 정책을 긴축, 즉 금리 인상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장기 금리가 오히려 오르지 않고 다시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는 국면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또 경기에 대한 어떤 위기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4월 이제 중반이니까 뭐 5월 달 초에 다시 제가 5월 ETF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장기채에 대해서는 금리가 설령 조금 더 상승을 해서 가격 하락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장기채는 이제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국면들에는 좀 다가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는 뭐 목요일날 20일까지 수출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3월 PPI, 유럽 3월 CPI 뭐 요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이벤트 일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 ETF 영상 보내드렸고요. 지난주에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8.5%는 매우 쇼킹한 수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물가 상승률의 고점이 좀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지금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준과 또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들이 이어질 텐데 이제는 어느덧 경기 하방에 대한 위험도 같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는 바야흐로 장기 채권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다시 가져볼 만한 시기가 좀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마무리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좋은 시간 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